대한민국은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조차 포기한 신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 안보 포럼에서 전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발표의 주인공은 바로 나토 최고 전략가로 명성이 자자한 알렉산더 맥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경악과 전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최정상급 전략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그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삶은 늘 총성과 포연이 난무하는 전장의 그림자와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때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략회의실의 탁자 위에서 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파괴의 도구들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늘 객관적 데이터를 숭배하고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허황된 영웅담 따위는 경멸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논리와 힘의 균형만이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신념은 그러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평생을 지탱해온 그 단단했던 신념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깨달음의 여정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략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올라 스스로의 운명을 움켜쥔 한 위대한 민족의 장엄한 서사시이며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빚어낸 기적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UN 유럽 본부, 그곳에서 열린 비공개 나토 국방전략회의는 여느 때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격렬한 토론을 벌이던 중 정보분석팀의 젊은 요원 하나가 다소 믿기 힘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동북아 신흥 위험 요소 분석 대한민국의 독자적 군비 증강 실태였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집속탄이라는 일명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목표로 하는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솔직히 말씀드려 실소에 가까운 냉소였습니다. 저는 길고 지루한 회의에 지쳤다는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북한이라는 고질적인 골칫덩어리를 방패 삼아 어떻게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잊힐만 하면 한 번씩 국제사회의 관심을 구걸하려는 판에 박힌 레퍼토리 아닌가.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방위정책연구소의 히데키 야마모토 소장은 제 말을 놓칠세라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맥퀸 박사님의 예리한 통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저런 시대착오적이고 과시적인 군사적 모험주의야말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마모토 소장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의 대한민국은 그저 미국의 거대한 해구산 아래에서 간신히 안보를 유지하며 때때로 분수에 맞지 않는 과시욕을 부리는 극동의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지독한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오랜 친구이자 현재는 저명한 민간 군사 연구기관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박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종종 저에게 흥미로운 군사 관련 자료나 분석 보고서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날 그가 보낸 이메일의 제목은 유난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현주소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저는 무심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기술 도표와 빼곡한 재원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단어가 제 망막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CBU 바로 집속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또 그 집속탄 이야기인가? 이미 전 세계 123개국이 그 끔찍한 비인도성 때문에 사용은 물론 생산과 비축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한 악마의 무기. 축구장 수십 개 면적에 자탄을 비처럼 쏟아부어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그야말로 현대전의 저주와도 같은 무기. 그런 흉물을 한국이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데이비드 김 박사 같은 합리적인 인물이 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고 건조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네. 한국이 도대체 왜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며칠 후 데이비드 김 박사로부터 도착한 답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길고도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6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빛바랜 한 장의 그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수십 개의 화살촉 같은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발사틀 위에서 일제히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듯한 기묘하기 짝이 없는 무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는 그것이 바로 신기전이라는 무기이며 그 설계도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무기 설계도로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의 최첨단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는 바로 이 600년 전 조상의 지혜와 자주국방의 염원이 담긴 신기전의 기술적, 정신적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분석 보고서에서 난데없이 600년 전의 고대 병기가 왜 등장하는 것인가? 이것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기댄 억지 주장인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데이비드 김 박사의 어조는 지극히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천무 다연장 로켓에 그토록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집속탄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이 단순한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선 그들의 피맺힌 역사와 지정학적 숙명이 응축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단 한순간도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폭 2km,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현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메가시티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북한이 보유한 수천 문에 달하는 장사정포의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마치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습니다. 맥퀸 박사님, 만약 박사님의 조국이 박사님의 가족과 이웃들이 사는 도시가 단 몇 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 세례를 받아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만약 기습적으로 대규모 포격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들의 해안포와 방사포 진지를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서울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게 천무와 집속탄은 결코 먼저 사용하기 위한 공격용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슴도치가 생존을 위해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것과 같은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자기방어의 수단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그 가시를 온몸에 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절절한 호소를 읽는 동안 제 머릿속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복잡하게 뒤엉켜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직접 참관하거나 분석했던 수많은 전장에서 압도적인 적의 포화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갔던 약소국 군인들의 처참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빛, 포탄이 장렬할 때마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젊은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물론 집속탄의 비인도성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세상의 모든 일을 단순한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때로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비정하고 냉혹한 국제 현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하고도 무거운 질문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무거운 쇳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비드 김 박사에게 답신을 보내 더 많은 자료를,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이라는 그 비현실적이고 과대망상적이라고 치부했던 탄도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제 암호화된 메일함에는 현무 프로젝트 대한민국 강철 심장의 비밀,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신의 지팡이라는 더욱더 도발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제목의 새로운 파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파일의 암호는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ROKIRONHEARTCHALLENGTOGOD.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군사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협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엄청난 지적 충격과 감정적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 바탕에 마치 피눈물처럼 강렬한 붉은색 글씨로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라는 절대 반지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숨막힐 듯 오만하고도 비장미 넘치는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현무라는 이름이 붙은 마치 북방을 수호하는 신화 속 거북과 뱀의 형상을 한 신수를 떠올리게 하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 사진과 함께 빼곡한 제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현무 EA, 현무 EB, 현무 EC,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되어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순항미사일 현무 3 시리즈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며 제 시선을 강탈한 것은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현무5라는 이름에 아직은 베일에 쌓인 미사일의 개념도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온갖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분석해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위압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유선형의 날렵한 몸체에 뾰족한 탄두를 가진 모습이라면 현무5는 그 비율부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공성용 망치 팔라리카를 연상시키는 극단적으로 거대하고 뭉툭한 탄두부, 그리고 그 거대한 머리를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듯한 상대적으로 짧고 두꺼운 동체, 전체적으로 균형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파괴만을 위해 태어난 듯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예상. 재원은 저의 입을 그야말로 떡 벌어지게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탄두 중량 자그마치 8에서 9톤, 미사일 전체 총 중량은 36톤에 육박하며 최대 사거리. 아니, 사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 미사일의 운용 개념은 저의 모든 군사적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무5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 엄청난 무게의 탄두 대부분을 텅스텐이나 열화우라늄 같은 초고밀도 중금속으로 채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대기권을 비행하며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되어 자그마치 고도 1000km, 즉 지구 저궤도를 넘어선 아우터 스페이스까지 치솟은 후 오로지 지구 중력의 힘에 이끌려 마하 10 음속의 10배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자유 낙하하며 내리꽂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 합중국이 냉전 시대의 소련의 깊숙한 지하 핵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극비리에 연구를 진행하다가 엄청난 개발 비용과 당시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결국 백지화시켰던 전설 속의 비밀 프로젝트 신의 지팡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대기권 밖의 인공위성 플랫폼에서 전봇대 크기의 거대한 텅스텐 막대를 지상으로 투하하여 그 엄청난 운동에너지만으로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얻는다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로나 치부되었던 바로 그 구상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C-130 수송기에서 폭약 없이 날카로운 강철 조각들만 가득 채운 레이지독이라는 원시적인 운동에너지 폭탄을 투하하여 밀림 속의 베트콩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심어준 경험이 있었지만 신의 지팡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텅스텐이라는 희귀하고 값비싼 금속을 가공하여 우주공간까지 쏘아 올린다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변변한 우주 발사체, 기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그들이 맨손으로 그 신의 지팡이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진화되고 현실적인 형태의 운동에너지 무기를 현실로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제정신이 아닌 과학자의 광기 어린 독백처럼 충격적인 내용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현무5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표면에 충돌할 경우 그 순간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만으로도 전술핵무기 수십 킬로톤급,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킬로톤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론이고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가장 견고한 군사 벙커까지도 마치 두부처럼 관통하여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 유사시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 지하 300m 깊이의 비밀 지휘소 역시 이 한국판 강철 심장의 일격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예측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재래식 무기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없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처절하고도 독창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삼엄한 감시와 기술적 한계라는 이중의 족쇄에 묶인 한국이 문자 그대로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던 절대적인 파괴력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핵이라는 절대 반지를 가질 수 없었기에 스스로 강철의 신이 되기로 처절하게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제네바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그 정체 모를 괴물 미사일에 대한 생각으로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제가 아는 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러시아의 알마즈-한테이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을 터인데 그들은 과연 어떤 기술력과 어떤 정신력으로 심지어 어떤 자금으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가 보내온 경악스러운 보고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현무이 계열의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액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현무3 시리즈로 대표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통해 다양한 지상 발사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인 현무4-4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핵탄두만 없을 뿐 육상, 해상, 공중 기반의 3대 핵 투발 수단을 모두 확보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비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군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핵강대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간신히 구축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오직 자국의 기술력과 불굴의 의지만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와 얼마 전 히데키 야마모토가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쏟아냈던 독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의 군사력 증강 노력을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라며 한껏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도 기초적인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이 밤낮으로 떠들어대는 소위 신무기라는 것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들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과 곧 전력화될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의 막강한 전력 앞에서 한국의 그런 어설픈 몸부림은 아무런 전략적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오만방자하고도 도끼 어린 발언에 당시 청중석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은 마치 그의 말이 진리라도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솔직히 저 또한 내심 그의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했던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가 목숨을 걸고 보내온 듯한 그 극비 보고서들은 결코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절박하고도 고독한 안보 현실에 대한 처절하리만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그룹이 과거 집속탄 생산 문제로 인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의 국부 펀드와 연기금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금지 대상이 되었던 떠들썩했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국제인권단체들과 서방 언론들은 한화그룹을 향해 죽음의 상인, 전쟁 범죄의 방조자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자극적인 비난의 이면에는 자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을 끌어안아야만 했던 한 기업과 한 국가의 처절한 고뇌와 피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화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그 확산탄 사업 부문을 그룹에서 분리하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명맥을 꿋꿋하게 이어왔다고 하니 그들의 집요함과 결단력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역사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경이롭고도 섬뜩한 무기들에 대해 미친 듯이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일종의 부끄러움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때 일제의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나라, 절망과 폐허 속에서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기적처럼 발돋움하고 이제는 과거의 침략자들마저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하며 강철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가올 국제안보 심포지엄의 발표 주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로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당초 저는 미중 신냉전 구도 하에서의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이라는 다소 원론적이고 아카데믹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훨씬 더 뜨겁고 절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향해 특히 그동안 대한민국을 얕보고 무시해왔던 모든 이들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지몽매하게 깔보았던 극동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지금의 이 경이로운 기적을 이루어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용기 있는 결심은 곧바로 예기치 못한 거센 저항과 음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라이벌이자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저히 상종하기 힘든 인물인 일본 방위정책연구소의 히데키 야마모토가 제가 한국의 방위력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공개적으로 저를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시사주간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망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한때 냉철한 국제안보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던 알렉산더 맥퀸 박사가 한국 측의 검은 돈과 달콤한 로비에 넘어가 그들의 허황되고 과대망상적인 군사력 증강 계획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하려 한다는 소문이 서방 정보기관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국제안보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양심과 도덕적 명예를 스스로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지극히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개발 중이라고 떠들어대는 소위 신무기라는 것들은 대부분 미국의 낡은 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이미 한물간 러시아의 퇴물 무기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한 조악한 짝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전무하다는 것이 국제군사학계의 정설이자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의 이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발언은 즉각적으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평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서방의 보수 언론들은 야마모토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인용하며 저의 학문적 전문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인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몸담고 있는 나토 내부에서조차 저의 갑작스러운 발표, 주제 변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오랜 동료들마저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맥퀸, 아무리 자네라지만 한국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코앞에 있는 북한의 핵위협은 물론이고 주변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일본이라는 현실적인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의 미약한 자주국방 노력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시도에 불과할 걸세. 자네의 명성에 흠집만 가게 될까봐 걱정되네. 저는 순식간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듯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향한 비난과 압박이 거세질수록 제 안에 이름 모를 오기와 투지는 더욱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히데키 야마모토의 그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 공작과 주변의 근거 없는 회의적인 시선 앞에서 결코 무릎 꿇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편견과 무지를 산산조각내고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진실과 그들의 위대한 저력을 온 세계에 똑똑히 알려야 한다는 마치 순교자와도 같은 비장한 사명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후 며칠 동안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박사에게는 거의 매시간 단위로 이메일을 보내 끊임없이 추가 자료와 검증을 요청했고 한국의 역사, 문화, 국민성, 그리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탐독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우연히 한 젊은 한국 여성 과학자의 짧은 인터뷰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리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를 연구하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작은 사진 속에서 그녀는 수수한 연구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진한 사랑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연구소의 환경이 미국의 나사나 유럽 우주국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에 비해 여러모로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가 예산도 항상 빠듯하고 최첨단 연구 장비나 고급 인력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조국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절박함과 사명감입니다. 때로는 밤샘 연구와 계속되는 실험 실패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연구소 창밖으로 펼쳐지는 저 서울의 아름다운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시금 알 수 없는 뜨거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저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국민들의 삶이니까요. 소피아리라는 이름 모를 젊은 한국 과학자의 진솔하고도 꾸밈없는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 대한민국의 진짜 힘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그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의 우수한 성능이나 뛰어난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피아리와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 열악한 환경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강인하고도 불굴의 정신력,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처절하리만큼 강렬한 국민적 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데키 야마모토가 앞으로 또 어떤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폄훼하고 그들의 숭고한 노력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영원히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나 수치화된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한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뜨겁게 살아 숨쉬는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국제안보 심포지엄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서 깊은 팔렉스포 컨벤션 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군사 전문가, 현직 외교관, 정보기관 요원,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거대한 홀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제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청중석 가장 앞줄 중앙에는 히데키 야마모토가 팔짱을 낀 채 레이저라도 쏠 듯한 형형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 보시지. 내가 당신의 모든 허점과 논리적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국제적인 망신을 안겨주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비릿하고도 자신만만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놓인 지난 며칠간 밤새워 준비했던 두툼한 연설 원고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것을 옆으로 슥 밀어버렸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뜨겁게 들끓고 있는 진실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전달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고 수백 쌍의 시선이 오롯이 제게로 집중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세계 안보 및 국제관계 전문가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 위대한 국가에 대한 저의 깊고도 오래된 무지와 지독했던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불가능에 맞서 싸워온 그들의 숭고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장내는 순간 가벼운 술렁임과 함께 의아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히데키 야마모토의 미간이 못마땅하다는 듯 꿈틀거리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차분히 마주하며 더욱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대부분은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동북아시아의 한 구석에 위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피상적으로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굴레에 갇힌 약소국,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연명하는 나라, 혹은 첨단 군사기술과는 거리가 먼 그저 그런 개발도상국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그것은 우리의 크나큰 착각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지적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했던 현대사를 간략하게 짚어나갔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암흑기,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처절하리만큼 치열했던 자주국방을 향한 그들의 고독하고도 끈질긴 노력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발표의 핵심 주제인 K방산의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 123개국이 그토록 혐오하며 사용을 금지한 집속탄을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제재, 위협을 무릅쓰고 스스로 개발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그들이 호전적이거나 비인도적인 국가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휴전선 너머의 유사시 단 몇 분 안에 수백만 서울 시민의 머리 위로 불벼락을 퍼부을 수 있는 수만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집속탄은 결코 선제 공격용 창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한 피눈물 어린 방패인 것입니다. 제 열변의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혹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어 강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과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제약이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극히 창의적이고도 대담한 방식으로 재래식 탄두의 파괴력을 극대화하여 사실상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도전의 결정체가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실체를 공개하는 현무라는 이름의 가공할 괴물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윽고 준비해온 현무5 탄도미사일의 상세한 개념도와 엄청난 예상, 파괴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영상을 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가득 띄웠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강철 탄두가 불덩이처럼 타오르며 마하 10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지상의 견고한 지하 벙커를 그대로 관통하며 내부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자 장내에서는 여기저기서 경악과 탄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옆 사람과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냉전 시절 미 합중국조차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결국 포기해야만 했던 전설 속의 무기. 신의 지팡이와 정확히 동일한 개념의 운동에너지 무기입니다. 탄두 중량 9톤, 총 중량 36톤, 마하 10 이상의 종말 속도.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한 재래식 미사일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핵무기 없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처절한 의지이자 인류의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빚어낸 경이로운 창조물, 바로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K신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불가능해 보였던 신의 영역에 과감히 도전했고,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시킬 강철의 심장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데키 야마모토가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저런 허황되고 유치한 컴퓨터 그래픽 따위로 전 세계 전문가들을 현혹시키려 하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소. 맥퀸 박사, 당신은 지금 한국의 저질스러운 국가적 선전선동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저런 허무맹랑한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를 차갑고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히데키 야마모토 소장, 당신은 그리고 당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이 대한민국의 무기에는 단순한 강철과 폭약, 그리고 첨단 전자회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여기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외세의 침략과 국권, 피탈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한 위대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불굴의 자주독립,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소. 두 번 다시 나라를 잃고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는 처절한 민족적 염원이 피눈물처럼 뜨겁게 서려 있단 말이오. 당신처럼 과거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힘의 논리만을 숭배하는 사람은 감히 그 숭고하고도 깊은 정신의 세계를 헤아릴 자격조차 없는 것이오. 제4자후와도 같은 외침이 끝나자 그 넓고 넓은 컨벤션홀은 잠시 동안 그야말로 숨막히는 절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내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홀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엄청난 박수갈채와 함성으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박수 소리는 마치 폭포수처럼 해일처럼 제 온몸을 감싸며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도 뜨거운 감동과 전율이 제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솟구쳐 올라와 온몸을 휘감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습니다. 저의 그날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전 세계 안보 지형과 국제 여론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국제 언론들은 앞다투어 나토 최고 전략가의 충격적인 내부 고백, 한반도에 숨겨진 발톱, K신의 지팡이의 등장과 동북아 전략 균형의 와해,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 그 한계는 어디인가? 와 같은 자극적이고도 선정적인 제목으로 저의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그저 지정학적으로 운이 없는 약소국 혹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 얕잡아 보거나 과소평가해왔던 많은 국가들과 소위 국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니라고도 편협했던 과거의 인식을 부끄럽게 반성하며 한국의 놀라운 국방기술력과 그 안에 담긴 불굴의 자주 국방 의지를 새롭게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데키 야마모토는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 정부는 때 아닌 외교적 공경에 처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제게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맥퀸 박사님, 오늘 박사님의 용기 있는 발표는 저희 모든 한국인들에게 정말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엇이 박사님으로 하여금 저희 대한민국을 이토록 뜨겁게 이해하고 변호하게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노을빛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평화로운 제네바의 레만 호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창조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강인하고도 위대한 정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운명을 깊이 사랑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려는 숭고한 의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자 저력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고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그들이 개발한 눈부신 첨단 무기체계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혹독한 시련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국민 정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는 불멸의 코리안 스피릿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갇힌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당당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전 세계 모든 이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강국으로 우뚝 설 그 찬란한 날을 말입니다. 이 가슴 벅차오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의 심장이 단 한순간이라도 뜨겁게 반응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번,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생생한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분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벅찬 감동, 혹은 따끔한 비판과 건설적인 제안들을 아래 댓글창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이다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불멸의 코리아. 파이팅! 일본은 지금 거대한 침몰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CIA의 전직 요원이자 현재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국제정세를 강의하는 한 석학의 입에서 충격적인 경고가 터져나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냉철한 분석가를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본 사회 깊숙한 곳에서 그는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경제대국 일본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한때 미국 중앙정보국 CIA라는 거대한 정보기관의 그림자 속에서 동아시아의 복잡다단한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미국의 한 유서 깊은 대학에서 미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여전히 세계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비밀 문서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마주했던 각국의 현실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을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깊이 파고들었던 일본의 현실은 그 어떤 첩보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며 제 오랜 분석가로서의 경험과 신념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때 해가 지지 않는 경제대국이라 불렸던 일본이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그 빛을 잃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뒤편에 숨겨진 적나라한 민낯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분석한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바다 건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부상과 그 찬란한 가능성과 깊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서막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권위 있는 국제정세학회에서 올랐습니다. 흔들리는 일본,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로 제가 발표자로 나섰을 때 장내에는 학자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준비한 수많은 자료와 그래프, 그리고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최근 일본 사회 전반에서 뚜렷하게 감지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이상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후지산 폭발설과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공포가 단순한 괴담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짓누르는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 수십 년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이며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는 일본 경제의 암울한 현실, 아베노믹스의 화려한 실패와 함께 추락을 거듭하는 기시다 정권의 리더십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깊숙이 만연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깊은 무력감. 저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들이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를 넘어선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근본부터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을 최대한 학문적인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마치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은 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난파선과 같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청중석은 술렁였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 인상적인 백발을 쓸어넘기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한 노신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일본 도쿄대학의 명의교수이자 저명한 사회학자인 스즈키 타로라고 소개했습니다.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진 스즈키 교수는 그러나 학자다운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감정적인 어조로 제 주장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분석이 서구 사회가 일본의 성장을 시기하여 만들어낸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며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과 선진적인 기술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위대한 국가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결코 일본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 더욱 강인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앙을 설파하는 광신도처럼 격정적이었고 일부 일본계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스즈키 교수의 반응은 단순한 학문적 이견을 넘어선 마치 국가의 존망이라도 걸린 듯한 절박함과 방어기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선택적으로 믿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학회가 파하고 난 뒤 저는 복도에서 스즈키 교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까의 격앙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위적인 미소 뒤편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랭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가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 분석이 매우 날카롭고 통찰력이 깊다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더니 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박사 때로는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네. 일본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또 강인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야. 괜한 억측으로 자네의 빛나는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지 않겠나.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일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의 노골적인 회유와 은근한 협박에 잠시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스즈키 교수님, 저는 제 연구와 분석 결과에 대해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고견 역시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탐구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외압이나 회유도 제 연구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즈키 교수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시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허허, 역시 앤더슨 박사답군. 하지만 명심하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제 마음속에 일본 사회의 이면에 무언가 거대하고 어두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반드시 그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탐구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즈키 교수의 경고는 제 연구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 거대한 불안감의 근원을, 그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다스키료의 2025년 7월 5일 대지진 예언이라는 어찌 보면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각에서는 일개 만화가의 예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거 1999년 출간된 그녀의 만화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새로운 예언은 단순한 괴담이나 가십 수준을 넘어 거의 종교적인 맹신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서점에는 다스키료의 예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이 예언의 신빙성과 파급 효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연일 이 주제로 들끓었고, 심지어 그날을 대비해 생존용품을 사재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집단 히스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자연재해,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일본인들의 무의식 깊숙이 각인된 학습된 공포, 그리고 현재 자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병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학적으로도 수십 년 내에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는 이러한 대중적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유리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명백한 징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불안의 실체를, 그리고 스즈키 교수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일본 사회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저없이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의 뜻밖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야마모토 유키였습니다. 제 국제정세학 강의를 수강하던 일본인 교환학생이었는데, 유키는 매우 총명하고 성실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국,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남다른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일본 사회의 위기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밝혔을 때 유키는 다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제 분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물론 지금 일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분석은 일본의 한 단면만을 너무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본인들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낼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키의 목소리에는 젊은 세대 특유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애국심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유키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좋다, 유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너의 조국 일본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해라. 나는 언제든지 나의 오류를 인정하고 너의 의견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쩌면 내가 나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유키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용감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키에게는 아마도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일본의 모습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속에서 미묘한 균열의 징후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표정, 문을 닫은 상점들의 을씨년스러운 모습, 그리고 도시 전체에 낮게 깔린 듯한 침체된 공기. 이것은 제가 과거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역동적이고 활기찬 일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충격과 마주한 곳은 다름 아닌 도쿄 시내의 한 대형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식료품 코너, 그 중에서도 특히 쌀과 밀가루 같은 주요 곡물. 진열대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혹 남아있는 소량의 쌀은 평소 가격의 2배, 심지어 3배를 훨씬 웃도는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그나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코너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은 턱없이 부족했고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일 방송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일 뿐 곧 정상화될 것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발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마트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에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역력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텅 빈 쌀 진열대 앞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부터 마트를 몇 군데씩 돌아다니지만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남편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니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아이들 굶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밤에 잠도 오지 않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키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절박한 시민들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큰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지금 저희 일본의 현실인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끔찍한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일본, 제가 알던 일본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유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식량 부족 사태 혹은 일시적인 물가 폭등 현상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암세포처럼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중 하나인 아키타 현의 한적한 농촌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광활한 논밭이 펼쳐져 있어야 할 그곳은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당수의 노는 경작을 포기한 듯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마을 전체는 생기를 잃은 채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른을 훌쩍 넘긴 한 늙은 농부는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본 농업의 처참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수십 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돈 벌겠다고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처로 떠나버린 지 오래요. 이 마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 같은 늙은이들 뿐인데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원찮아서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자식들은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땅 팔고 도시로 올라오라고 성화지만 평생을 이 땅에 바쳐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라는 것들은 수입 농산물에만 의존하고 우리 같은 국내 농민들이 죽든 살든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보조금이라고 쥐꼬리만큼 던져주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농기계 기름값도 안 나와요. 이러니 누가 힘들게 농사 지으려고 하겠소.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일본 사람들 전부 외국 쌀, 외국 채소만 먹게 될 거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신선한 먹거리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소. 노농의 격앙된 목소리에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일본 농업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틈타 일부 악덕 중간 유통상인들은 쌀이나 주요 농산물을 대량으로 매점 매석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흉흉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늙은 농부의 갈라진 손을 가만히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조국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현지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스즈키 교수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 화상 통화를 통해 태연자약하게 일본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배우처럼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통계 수치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일본 경제의 견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일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유통상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전체의 식량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일세.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 자네는 너무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에만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위기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일본이라는 국가의 완벽함만을 강변하려는 아진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본 농림수산성의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식량 자급률 통계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즈키 교수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통계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이지 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농민들의 절규와 일반 시민들의 고통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나 선정적인 장면으로 치부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식량 안보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이며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명백하고도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닫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스즈키 교수는 제 날카로운 지적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화면 속에서 입술만 달싹거렸지만 이내 평소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는 자네의 그 넘치는 열정은 인정하지만 좀 더 거시적이고 냉철한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겠네. 일본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의 당황한 기색과 초조함이 모니터 화면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위기의 충격적인 실태를 확인한 저희의 다음 조사 대상은 한때 일본 사회를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혐한 문제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연일 도심 한복판에서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들며 한국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제일 한국인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 발언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혐한 시위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광기 어린 혐오의 물결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그 동기와 배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도쿄 신주쿠의 한 시위 현장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던 것보다는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았고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으로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에 거슬리는 구호들을 외치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과거의 광기는 사라지고 마치 동원된 사람들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유키는 그들이 내뿜는 살벌한 증오의 언어와 왜곡된 역사인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 어떻게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렇게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고 배웠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몇몇 참가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왜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심지어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텁수룩한 수염의 한 중년 남성은 그냥 인터넷 카페에서 아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면 일당을 준다고 해서 나왔어. 한국이 우리 일본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다들 한국 욕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거지. 뭐 이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용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며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또 다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은 사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별로 없어. 그냥 옆집 할머니가 한국 때문에 일본이 힘들다고 우리 같은 노인들 연금도 깎인다고 하길래 화가 나서 나왔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들 소리만 지르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증언들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혐오와 분노의 물결이 실상은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과 조작된 가짜 뉴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에 기인한 무지한 대중들의 값싼 동원력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허상일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혐한 시위를 최전선에서 주도했던 한 핵심 인물의 충격적인 양심 고백 영상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접촉한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과 음성을 철저히 변조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벌였던 그 수많은 혐한 시위와 집회들은 사실 대부분 특정 극우, 정치 세력과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치밀한 사주와 자금 지원을 받고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일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했고, 우리는 그들의 더러운 야욕을 위한 꼭두각시, 비열한 장기말이 되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족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겁니다. 매번 집회가 끝나면 두둑한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때로는 고급 술집에서 향응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댔지만 사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참에 섞인 절규는 혐한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악용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했던 일본 사회의 이면에 이토록 추악하고 비열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명명한 터닝포인트 1, 즉 일본 사회를 병들게 했던 혐한이라는 암적인 존재의 허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일본 사회의 단면 뒤편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랍고도 희망적인 반전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혐한이라는 두꺼운 벽을 넘어 일본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뜨겁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그리고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시노쿠보의 활기찬 골목에서 우리는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현란한 춤을 추고 인기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를 유창하게 따라하며 매콤한 한국 음식을 즐기는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환한 미소에는 한국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유키는 자신의 친구들 역시 BTS와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 아이돌 그룹의 열렬한 팬이며 주말이면 함께 모여 한국 드라마를 밤새도록 정주행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드러그스토어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이라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아예 무관심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또래나 더 어린 세대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요. 유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단절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키에게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유키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여 용기를 내어 자신의 친구들과 주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유키 자신에게도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을 역동적이고 트렌디하며 세련된 나라,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나라, 심지어 일본보다 더 살기 좋고 희망이 있는 선진국 같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명문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일본은 너무 정체되어 있고 답답한 느낌이에요. 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공부해보거나 살아보고 싶어요. IT 기업에 다니는 한 젊은 여성 직장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지금의 일본 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유키는 이러한 인터뷰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뼈저리게 깨닫고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위대한 일본이라는 환상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뜨거운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일종의 부러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빠르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키에게 있어 매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각성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현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생한 연구 결과와 분석에 대해 스즈키 교수는 여전히 국제전화를 통해 특유의 냉소적이고 오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앤더슨, 자네는 여전히 현상의 본질보다는 피상적인 부분에만 너무 감상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네.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유행이나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나 국민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일세.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나 GDP에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문화의 힘을 폄하하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만을 숭배하는 구시대적인 엘리트 의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본 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한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즈키 교수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결코 젊은이들의 단순한 유행이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는 가벼운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의 힘은 때로는 그 어떤 경제 지표나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하여 과거 기성세대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해묵은 편견과 오해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에 그 어떤 정치적, 외교적 노력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거대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제 논리적인 반박에 명확한 재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두고 보세나, 앤더슨. 결국 일본은 일본만의 길을 갈 것이고 자네의 그 장밋빛 예측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테니. 라는 알 수 없는 독설만을 남기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절박함과 위기감마저 감도는 듯 했습니다. 저의 연구 내용과 충격적인 분석들이 조금씩 일본의 일부 양심적인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스즈키 교수를 위시한 일본 극우 세력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호텔방에 누군가 몰래 침입하여 연구 자료를 뒤지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고 제가 사용하던 개인 노트북과 이메일 계정이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 더 이상 일본에 대해 함부로 떠들고 다니거나 불리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섬뜩하고 노골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뒤를 은밀히 미행하는 듯한 괴한들의 그림자를 몇 번이나 감지했고 유키에게도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접근하여 앤더슨 박사에게 협조하는 것은 너의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이라도 그에게서 손을 떼라. 며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열하고 추악한 공작의 배후에 스즈키 교수와 그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렵지 않게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하고 추악한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일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유키를 잔인하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저희를 짓누르며 숨막히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악랄했던 것은 그들이 유키의 순수한 애국심과 가족애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저와 이간질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유키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하여 따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인물에게 현혹되어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따님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서서 따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며 유키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유키는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을 의지해온 사랑하는 가족과 존경했던 스승 스즈키 교수의 달콤한 회유와 냉혹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유키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처절하게 고뇌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찾아와 퉁퉁 부은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조국 일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고 일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교수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저에게 교수님을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유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고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연구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유키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한다. 선택은 언제나 너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적으로 너를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렴.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말이다. 어둠 속에서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단다. 빛을 향해 나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법이지. 유키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제 연구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각종 익명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현재 일본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점들과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그들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생각들을 담은 글과 영상들입니다. 스즈키 교수님과 저희 부모님의 간곡한 회유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돕겠습니다. 단순히 교수님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저의 조국, 일본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유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두려움과 혼란을 떨쳐내고 용기를 선택했고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키의 용기 있는 결단은 제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엄청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본 최대의 민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심야 국제 정세 토론 프로그램. 격변하는 동아시아, 일본의 선택은? 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일본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스즈키 교수가 주요 패널로 초청되었고, 날카롭고 송곳 같은 질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시사평론가 다나카 하지메 씨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 안은 생방송을 앞둔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함께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살얼음판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애써 태연한 척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꽉 다문 입술에서는 그의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오랜 정보 분석관으로서의 경험 덕분인지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다가올 격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진실의 화살은 시위를 떠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스즈키 교수는 예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것처럼 유창하고 달변으로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등 과거의 영광만을 되풀이하며 일본 사회의 건재함을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작심한 듯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박사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일본 사회의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단면만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여 마치 일본 전체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과장하고 매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해야 할 학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편향된 시각이 아닐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마저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함께 어떻게든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적대감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감정적인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스즈키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저는 먼저 일본의 식량 위기 현장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생생한 영상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텅 빈 마트의 진열대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시민들의 모습, 경작을 포기한 채 황무지로 변해버린 농촌의 풍경,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 절규하는 농민들의 인터뷰는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돈을 받고 혐한 시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과 과거, 혐한 시위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의 양심 고백 영상을 남김없이 공개하며 한때 일본 사회를 뒤덮었던 혐한이라는 광풍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그것은 일부 극단적이거나 혹은 조작된 사례일 뿐 대다수의 건전한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저급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함을 치며 강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키가 제게 목숨처럼 건네주었던 일본 젊은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담긴 USB였습니다. 저는 사회자인 다나카 씨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스튜디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USB 안에 담겨있던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나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일본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정치는 삼류 수준으로 부패했고 경제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사회 전체는 마치 죽은 것처럼 활기를 완전히 잃었어요. 저는 매일 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요. 한국의 콘텐츠를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게 느껴진달까요? 지금의 암울한 일본에서는 도저히 느껴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감정이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이라는 끔찍한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과연 지금의 일본이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기회가 된다면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서 부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 속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절규하듯, 때로는 눈물과 함께 현재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과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동시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뜨거운 동경심을 아무런 꾸밈 없이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스즈키 교수의 얼굴은 더 이상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저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영상이다. 저런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은 결코 일본을 대표할 수 없다. 라며 거의 발악하듯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설득력도 없이 공허하게 스튜디오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야마모토 유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로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를 향해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스즈키 교수님. 저 영상들은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진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의 젊은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저 영상 속 제 친구들의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토록 부끄럽고 처참한 일본의 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편한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유키의 진심 어린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강하게 강타했고,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스즈키 교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무릎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렸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오만의 탑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즈키 교수와 그를 통해 일본 사회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과거의 낡은 영광과 허상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일본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애써 폄훼하고 무시하며 외면하려 했던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대한민국의 눈부시게 역동적인 발전과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찬란한 문화의 힘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지금의 일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마지막 말은 문화의 영유, 진실의 힘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들과 함께 그날 밤 생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뇌리에 깊고도 선명한 각인을 남겼을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성의 목소리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용기 있는 움직임이 마치 들불처럼 전국 각지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날 밤 토론회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밤새도록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야마모토 유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자신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스즈키 교수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권위를 하루아침에 잃고 학계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의 위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더 이상 일본 사회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본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방대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라앉는 태양. 일본의 위기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출간과 동시에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CNN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저의 분석을 대서특필하며 일본의 미래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일본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된 대한민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문화적 저력과 역동적인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전 세계에 명확하게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세계의 지성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저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새롭게 인식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학자로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영향력 있는 국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더욱 눈부시게 발전한 서울의 모습, 밤낮 없이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한국 사람들의 밝고 당당한 표정은 제게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던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K컬처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종과 국경,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함께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매콤하면서도 다채로운 한국 음식을 즐기며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이자 살아 숨쉬는 문화축제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도 반갑고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야마모토 유키였습니다. 어느새 과거에 여리고 불안했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동아시아 문화 교류 전문가로 훌쩍 성장한 유키는 일본의 젊은 학생들을 이끌고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혼란과 고뇌, 대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확신에 찬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키와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의 한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감격적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유키는 지난 몇 년간 일본 사회가 겪었던 변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 그날 밤 토론회 이후로 저희 일본 사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변했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낡은 관행이나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저희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정의롭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바로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와 교류, 그리고 상호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깨닫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키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작은 씨앗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 같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으로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로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역동적인 에너지로 밤새도록 잠들지 않는 저 도시의 심장부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유키에게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에 유키. 저 아래 넘실대는 저 역동적이고 찬란한 에너지의 물결을. 이것이 바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불사조처럼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을 창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만의 저력일세. 한때 세계는 일본을 통해 아시아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인류의 빛나는 미래를 보게 될 걸세. 이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은 이제 겨우 그 거대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야.
유키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속에서 저는 비단 일본의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욱 찬란하고 희망찬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간 직접 겪고 목격했던 이 길고도 때로는 험난했던 여정은 저에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더 정의롭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제 온 가슴으로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로 위대한 힘과 눈부신 가능성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가장 중심에 바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날갯짓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부디 이 가슴 벅찬 자긍심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영원히 간직하시고 더욱 위대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길 이영만리 타국에서나마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이야기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마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지혜로운 의견을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